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이 8월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광복, 해방을 기념해서 또는 기억해서 일본이 이 언론과 정치의 주제로 떠오릅니다. 흔히 한국인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우스갯인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일본을 낮게 보는, 과소평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일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본을 실력보다 낮게 평가를 하면은 그것은 일본을 잘못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과 객관적 사실을 서로 혼돈시켜 버리면 아주 그 결말이 좀 우습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쁜 사람이 무능하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능해지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여튼 이 8월만 되면은 반일 논평, 반일 영화, 반일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이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기울다가 보니까 사실과 이렇게 동떨어진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집착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성숙됐다는 말의 의미는 상당 부분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객관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미숙한다, 인격이 미숙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로 말한다면 미숙한 나라다. 우리가 자칫 이 일본을 너무 감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 손해는 우리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 미숙한 존재가 된다. 일본을 너무 미워하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손해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미워하는 걸로 친다면은 조선 선비들이 일본을 참 미워했죠. 특히 1592년부터 7년 동안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한반도를 그야말로 황폐화시킨 그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중화사상, 사대주의가 강하고 명분론에 빠져 있었던 조선의 선비들이 얼마나 일본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을 읽어보면은 의외로 300년 전에 조선통신사가 지금 한국의 언론보다 일본을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조선은 12번 조선통신사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 천황은 그때 교도에 살고 있었지만은 실권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 이 군사 정권은 동경에 있었습니다. 동경까지 외교사절을 보냈는데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100명 이상이 넘은 외교사절이기도 하고 문화사절이기도 하죠. 그 조선통신사의 기록관이 항상 따라갑니다. 제술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록관이 따라가는데 여기에 기록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신유한이라는 사람입니다. 1719년에 도쿠가와 요시무네라는 장군이 이 막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장군직에 오른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본에 파견을 했습니다. 조선통신사를. 조선통신사가 가는 길은 여기서 대마도에 갔다가 대마도에서 지금 후쿠오카에 가서 이렇게 쭉 에토를 거쳐서 교토까지 갑니다만은 그 신유한이 돌아와서 남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해유록이라고 합니다. 바다 해자에 유람한다 할 때 그 유자인데 해유록
해유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신유화는 조선 선비 특유의 그 관점에서 일본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신유화는 어디까지나 이 문명은 조선과 중국이 중심이고 일본은 오랑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확고합니다. 말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관계를 쓸 때는 상당히 정확하게 씁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읽어보면은 신유한이 쓴 이 해유록을 읽어보면은 일본 사회는 무사들이 지배계급이 되어가지고 잘 통제하고 보통 사람들도 매사에 아주 절도가 있고 일을 성실하게 한다. 조선통신사가 탄 배를 일본 배가 와서 마중을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바다를 재빨리 헤쳐가면서 인도를 하는지 이 느려 터진 조선 선원들과 너무 비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일본 사회를 아주 구조적으로 보았어요. 일본 사회에 대한 진단이 아주 정확합니다. 일본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병농공상의 사회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국은 그때 산업공상이거든요. 사자는 이때 선비입니다. 과거심 합격자입니다. 주로 산업공상으로 보았는데 병농공상이다. 일본은 병, 즉 군인이 지배계급이 되어가지고 농민, 그 다음에 기술자, 장사꾼들을 통제한 나라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딱 와보니까 한국에서는 유학자, 과거시험 합격자가 신분이 가장 높은데 일본에 와보니까 이 유학자의 존재가 아주 형편이 없는데 놀랍니다. 그리고 이 일본의 병, 사무라이죠 말하면, 일본의 이 지배층인 이 사람들이 꽤 유능한데 또 놀랍니다. 병은 이 무사입니다. 무사는 안일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장사꾼들은 부유하지만 세법이 무겁다, 세금을 많이 낸다. 기술자들은 기술이 뛰어나지만 제품값이 너무 사다. 농민들은 고생을 하지만 조세 이외에는 다른 부역이 없다. 신유화는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는데, 놀랍게도 군인들이 지배하는, 무사가 지배하는 일본 사회가 조선조보다 계급차별은 덜한 것 같다, 계급차별이 덜한 것 같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관료 사회는 명분만 정해지면 상하가 단결하여 일을 정연하게 처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유록에 신유한 조선통신사의 제술관, 기록관이 쓴 겁니다. 태수, 여기서는 다이묘, 일본의 영주죠. 태수는 평범하고 다소 못나 보였지만 그 부하들은 태수의 명령을 받아 행하는데 조금도 빈틈과 소홀함이 없었다. 부하를 불렀을 때 그에 응대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고, 일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며 보초를 쓰고 차를 끓여오는데 조금도 흠점이 없다. 아주 일을 능률적으로 한다는 것이요. 일사불란하게 한다. 그런데 그 영주는 다소 좀 어리석하게 보여도 부하들이 그 영주의 명령을 너무나 잘 이행을 한다. 어떻게 보면 영주보다 부하가 더 똑똑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면 이게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구경을 하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유한의 해유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은 길 양쪽으로 갈라서 앉아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앞줄에, 큰 사람은 뒷줄에 앉는다. 차례대로 대열을 이루고 누구 하나 소란을 피우고 이탈하는 이가 없이 엄숙했다. 한 사람도 길을 넘는 자가 없었다. 즉 질서정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을 서고 키 작은 사람은 앞줄에, 큰 사람은 뒷줄에 딱 서가지고 또 차렷 자세로 구경을 했다는 거죠. 몸에, 이 사무라이가 다스리니까 군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아주 군사 문화가 몸에 익었다는 뜻이죠. 지금 뭐 일본인의 그 질서 정연함이 벌써 이때부터 다져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유화는 또 이렇게 씁니다. 일본 사람들이 총명하다. 문자를 많이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생산한다. 이 독서열에 감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신유화의 글에 보면은, 신유화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총명하고 말을 잘 하는데 필담을 해보면은, 이 한자로 써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필담을 해보면 기연 미담을 인용한 표현이 많다. 즉 명문을 인용한 표현이 많다.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뜻이죠. 이 나라의 서적은 조선에서 가져온 것이 100이라면 중국의 남경으로부터 가져온 것이 1000을 헤아린다. 고금의 이서나 백가의 문집이 출판된 양을 본다면 조선의 10배 이상이다.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이 글자를 묻는 것처럼 보고 생각하는 안목이 아주 밝다. 고사를 논하고 평하는 소견도 적확하기 짝이 없다. 이 사무라이가 다스리는 일본에 무슨 글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했지만은, 이 선비의 눈에, 조선 선비의 눈에 비친 일본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상대한 사람들이니까 일본의 상류층이겠죠. 그건 책을 많이 생산해낸다. 글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서로 해보면 잘 통한다. 말을 하는데 표현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를 할 거는,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한자를 썼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이미 일본 가다가나 히라가나로 표현되는 일본 문자를 만들어서 그 문자와 한자를 섞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전한 한문과 한글을 같이,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확한 한국어가 표현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문자 생활을 1000년 이상 해왔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말을 정확하게 한다. 문장을 아름답게 쓸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한글을 보편화시키지 않고 있다가 개화기 때 비로소 한자와 함께 한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글과 한자 혼용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역사가 100년 남짓입니다. 일본은 정상적인 문자 생활을 한 게 100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의 문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유환이 놀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유환은 또 오사카에서 특히 서적 출판이 왕성한 것은 일대 장관이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계집, 이퇴계의 문집이 오사카에서 많이 출판이 됐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나한테 묻는 항목을 보면 퇴계집과 관련한 것이 가장 많다. 도산서원은 무슨 군에 속합니까? 이택계 선생의 후손은 몇 명이며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퇴계 선생은 생전에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라고 꼬치꼬치 묻는 것을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퇴계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임진왜란 때 잡아간 이 유학자들 중에서 이퇴계 문화생들이 있었고, 이퇴계 그루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퇴계가 쓴 책이 그걸 베껴서 일본에서 많이 간행이 되면서 이퇴계 사상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퇴계의 사상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통치를 할 때 이용한 면이 있습니다. 통치를 할 때 이퇴계의 가르침을 특히 명치유신 시기에 하나의 교육 지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퇴계에서 한국 사람이 배운 것보다는 일본 사람이 이퇴계를 배워서 나라 발전에 서먹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1710
19년 무렵에 벌써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신유한 씨는 참 꼼꼼한 분인데, 이 조선통신사가 계속 말 타고 걸어서 가니까 애토까지 가는 그 여행 경로에 여러 군데 이제 숙박하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점에 대한 관찰 기록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점의 여자 종업원들은 반드시 화장을 하고 깨끗한 복장을 하며 그릇도 청결하다. 일본의 풍습은 그릇이 불결해도 먹지 않고 주인을 보고 누추하다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본의 주점에는 여자 종업원, 그릇, 복장, 주인이 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 안 찾아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요새 일본 여행을 하면은 일본의 음식점, 여관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데 그게 다 이런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신유화는 또 일본인들이 의외로 남녀 간에 스스럼이 없다. 이런 또 기록도 남깁니다. 여자들은 외국인한테도 손을 흔들고 웃고 말하는 소리가 낭낭하며 넓은 길에서 남녀가 머리와 뺨을 만져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종합하면은 신유한 제술관의 일본 관찰기를 종합하면은 이런 일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내고 많이 읽는다. 그 다음에 외국 문물을 배우고 외국인에게 즐겨 묻는다. 군사문화의 지배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절도가 있으면 능률적이다. 깨끗하고 서비스 정신에 투철하다. 남녀 간 차별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신유한의 해유록에 대해서 일본에서 막 국민 작가라고 알려졌던 시바리오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분 독자가 많습니다. 언덕 위의 구름, 러일진을 다룬 언덕 위의 구름, 료마가 가다,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만, 이 시바리오타는 신유한이 너무 일본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비판한 글이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바리오타라고 신유한의 이 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당시의 일본 사회를 설명한 글 중에서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국민들의 비율은 70%나 되었답니다. 70%. 문맹률이 그러니까 30%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아마 문맹률이 7, 80, 90%나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바리오타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약 10%는 사족, 즉 사무라이였는데 이들도 식자 계급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또 농업, 상업, 공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문자를 알았다. 신유한 선생이 보았다는 오사카도 그러했다. 이 도시에서는 학교가 있었고 거기 교과서만도 여러 종류가 간행되었다. 그리고 글자와 주판을 모르면 상점에서 일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인들도 주판을 다룰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글을 알았어야 하였다. 이렇게 식자가 많았다. 문맹률이 적었다. 문자 해독률이 높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요사이 OECD 국가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지금 세계에서 문자 해독률이 지금 제가 말하는 문자 해독률은 고급입니다.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문자 해독률이 높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IT 시대에 잘 적응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하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해독력,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일본 사람이 최고다. 근데 그게 막부 시절부터 70%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부 시절에는 서점이 있었습니다. 서점. 조선시대에 서점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막부 시절에는 에토 거리마다 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신문은 1면에서 5면까지는 무조건 책 광고입니다. 가장 비싼 1면에서 5면까지는 무조건 책 광고에 아주 싸게 지면을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게 하면은 교양인이 되고, 교양인이 되면 문명인이 된다 하는 그런 점에서 막부 시절부터 일본이 노력을 해서 드디어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이 되었다. 신문 구독률도 일본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신문의 질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 교양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데, 신유한의 기록도 그렇고 시바리오타로의 기록을 보면은 막부 시절부터, 즉 사무라이가 다스리던 그 시절부터 이미 문맹률이 낮았다 하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 민족성이라는 것이 뭐 몇십 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때로는 수천 년에 걸친 투자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바리오타로는 또 이 신유한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을 이해하려면 막부 시절에 시장 경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막부 시절에 일종의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일본에는 약 270개 정도의 지방 영지죠. 번이 있어가지고 서로 산업과 학문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 그리고 한국처럼 유교를 받아들이더라도 관념론으로 빠지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관념론이 배척이 되었다. 이 시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부 시절에 명치유신이 일어나기 이미 250년 동안 계속되었던 일본의 막부 시절에 이미 일본이 발전할 수 있는 시장 경제의 구조가 있었다. 거기서 상인들이 큰 소리를 쳤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무사가 지배계급인 것 같았지만 이 상인이 많았다는 점을 일본 발전의 기초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대 근대화를 주도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산농공상으로는 안 된다. 상공농사가 돼야 된다. 즉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우대를 받아야 된다. 상공농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아주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세계를 제패하고, 군사적으로 제패하고 경제적으로 주도한 나라는 상인적 기질을 가진 나라가 많습니다. 상인적인 기질을 가진 민족이나 국가가 인류 국가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이 사람들은 해적이기도 하고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킹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노르만,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오늘날의 영국의 기초를 만든,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베니스 제국을 만든 베니스 상인. 베니스에는 상인이 또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17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 다음에 17세기 네덜란드, 18세기를 주도했던 영국, 20세기의 미국, 이 나라들이 다 상인적 기질, 무역을 많이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몽고 사람들이 이 상인적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통일신라가 또 상업적인 나라였어요. 해군력을 가지고 통일신라 사람들이 일본과 중국을 무대로 해가지고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와 무역에 신경을 쓰면은 자연히 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부국 강병 아닙니까? 나라가 부자라야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신유록에 비친 일본, 300년 전의 일본은 지금 일본의 뿌리인데 거기서
몇 가지 공통점을 뽑을 수가 있다면은 군사 문화의 효율성,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일종의 경쟁 유발 효과, 그리고 국민들이 질서정연하다, 법을 잘 지킨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정신이 강해져 가지고 음식점에서는 그릇도 깨끗하게 한다. 주인도 복장에 신경 쓴다. 항상 여자 종업원은 화장을 하고 나온다. 일본 국민들도 그런 화장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주인이 지저분하다든지 하면은 아예 그 음식점 이용도 하지 않는다. 남녀 차별은 오히려 약하다. 뭐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요사이도 일본을 우습게 보고 일본 욕하기 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면 좋겠는데 일본의 장점까지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일본의 장점과 단점을 잘 가려가지고 단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장점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를 발전시켜서 모든 면에서 일본과 대등하거나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이게 그 길입니다. 일본을 이기는 길이죠. 그 길. 우리는 반일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반일할 때가 아니죠. 일본은 적대국도 아니고 일본은 독재국가도 아닙니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러나 그 길을 하려면은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300년 전에 신유원이라는 사람이 본 일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